자, 다음 이어서 우리는 사회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 문제 세트가 언매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언매 친구들 기준으로 11번 문제가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률 39% 정도, 40%. 그리고 12번 문제가 36% 정도 나오는 세트였습니다. 선생님 39, 36이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뒤에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역시 사회지문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충분히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회지문은 기본적으로는 뭐 정치, 뭐 경제, 법률 이런 식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년의 코너란다. 1년의 과정 동안, 코스 동안 이 지문들에서 내 약점을 없애려고 용을 많이 써주셔야 돼. 나는 그냥 법률 지문 나오면 골 때려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지문은 어쨌든 패턴이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은 지문 속에서 특정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개념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용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걸 중심과 맥락을 잘 잡으면 문제는 어쨌든 해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은 항상 하던 대로 문제 먼저 보고 그 문제에 따른 해결 방식을 고민해 봅시다. 지문의 구성 방식을 봅시다. 첫 번째 10번 문제를 봤더니 일치불일치 문제 나왔어. 자,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게. 법령의 요건, 법원은 불확정 개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불확정 개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지문 속에서 일단은 법률 지문이다. 그리고 법률 속에서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반복되고 있는 게 혹시 보였다면 그 녀석을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하구나. 이 녀석의 특징, 그치? 그런 요소를 잡아놓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하시고 지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11번 문제를 봤더니 기억을 이해해보래. 자, 대략 기억이 뭔지만 빨리 보고 와. 이게 문장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특정한 구절이 어휘일 수도 있으니까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말이 사문단의 첫 번째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량준칙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이 지문의 근처 어디인가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놓여 있겠지. 선택지는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이런 식으로 재량준칙이 구성되는 것의 특징들을 또 설명하는 녀석이 설명하는 문제가 말이 오늘 꼬이니 제시되어 있군요. 그치? 이런 얘기들을 체크하고 좋아.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 됐어? 내가 신경 써야 될 두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자. 보기. 준거를 활용해서 보기를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 이럴 때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그 선택지 양상이랑 보기의 한 첫 번째 줄 정도만 빨리 눈으로 체크해달라고 부탁드렸었을 거야. 보기 첫 번째 줄을 봤더니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하는 상태래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일 텐데 자, 선택지를 쫙 봐. 선택지에 구분 양식이 보여? 1번 같은 경우에 증명되지 못한 경우 2번은 증명이 된 경우 3번은 증명되지 못한 경우 4번 증명된 경우 4번 5번 다시 증명되지 못한 경우야. 분명히 지문 속에서 뭔가에 대한 증명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여부를 기준으로 내용이 설명돼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됐어? 그러면 그 두 개의 구분점을 잡아놓고 특징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답은 나오겠구나. 됐죠? 보기만 해도 성공. 마지막 어휘는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구성들이 나와 있다는 거 판단하시면서 내용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 법령의 조문은 그렇지. 좀 오늘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택지에서 미리 이런 단어들을 봐놓고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큰 위안을 준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체크. 법령의 조문. 나 이거 나올 거 알고 있었어? 이 녀석은 보통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돼. 좋아. 자, 법령에 있어서 조문, 그러니까 뭐 32조 7항 뭐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그런 것들은 요건과 효과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오케이? 대상의 특징이나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오케이? 단 항상 일의적인 건 아니래. 아마 여기서부터 벌써 발목 접질린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일의적인 게 뭐예요? 오케이? 일의적이라고 하는 건 모두 같다. 그러니까 적용이 모두 똑같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의적인 건 모두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군대에 갔는데 애들의 머리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전투모를 다 각계별로 그치 나눠줘야 될 텐데 그냥 단일 사이즈로 통일된 거야. 프리 사이즈야 하면서 주는 거지.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법조문은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설명 나오는 걸 잘 연결시켜봐.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선생님 영상의 초반은 대부분 이 벨소리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아마. 자, 다시 다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례적이지 않은 뭐야 지금? 이유잖아. 오케이? 뭐가 있기 때문이야? 불확정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래요. 자, 여기까지 내용 크게 무리 없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법률에서 조문들은 항상 A 할 때면 B 한다와 같은 형식의 요건 효과절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때 이 요건이라고 하는 이 조문의 구성은 일의적일 수가 없다. 왜냐? 각각의 상황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더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냥 너 도둑질했어? 손 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로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 아니야. 내 애가 굶고 있어. 이거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훔쳤어. 그런 도둑도 있고. 야, 한타 크게 한번 해보자. 한 사람 막 1천억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도둑이니까 둘 다 손목 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하면서 예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자, 이때 또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여기서는 일단 지금 이거 민법에 대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 요즘 독서 지문의 트렌드가 이런 사소한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냥 그런 예가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민법에서의 불확정 개념의 사용 예를 찾고 있는 거야. 오케이? 민법에서의 예를 따라가 볼게. 무슨 얘기 나왔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게 뭐야 얘들아? 요건. 손배라고 그냥 쓸게요. 손배의 그 예상액이 다시 한번 지금 어디 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배액이 그냥 손배액이라고 할게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액수가 과다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대요. 그러면 끊고 법원에서 그 손배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조문 맞아? 맞지? 이게 뭐예요? 요건입니다. 요게 뭐라고? 효과입니다. 내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옆에 뭘 엎질러가지고 물이 튀어가지고 저 사람의 코트가 젖었어. 그래서 세탁비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 녀석이 3천만 원 내달래. 아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할 때 감액할 수 있다. 이게 법령이래요. 됐죠? 민법입니다. 계속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쪽이 뭐라고? 요건. 이쪽이 뭐라고? 효과. 이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재량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이 뭐인 거야? 인위적이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게 불확정성 개념인 거지. 알겠지? 확정 지어놓고 시작하지 않은 거라고. 자,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자, 가볼게요. 이건 자 설명이 들어가죠.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에 해당한다고? 위약금의 일종이야. 위약금. 선생님이 방금 뭐 예문을 길 가다가 엎지르는 건 정도로 들었지만 실제로 민법에서의 적용은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겠지? A라는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무슨 마케팅 일환으로 이 사람을 초빙했어. 그래서 계약서를 다 썼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B사의 행사를 가버린 거야. 나는 손해배상 받아야지. 맞지? 얘가 와서 해주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그 손배액의 과다는 바로 요. 그치?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인 거야. 예를 들으면서 따라보세요. 그래서 위약금의 일종이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이야. 그리고 위약벌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위약벌도 위약금이래요. 됐어? 위약벌이 지금 뭐라고 정의됐다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야. 그치? 이런 제재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위반할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항목이 존재하나 봐. 그래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결국 이 종합하는 케이스를 보았을 때 위약금의 성격이 규명되지 못하면 뭐야? 요건. 그렇지? 규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지는 거지. 그러면 효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지고 이게 바로 효과에 해당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차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나요?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1문단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략을 판단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좀 약간 벅차다 라고 한다면 지금 빠르게 10번 선택지에서 혹시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막 찾으러 다녀야 돼. 오케이? 우리 한번 그 작전으로 이번에는 해볼까요? 자, 봅시다. 1번부터. 이게 참고로 요즘 문제 선택지는 이게 예쁘게 1, 2, 3, 4, 5 문단 순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시고. 자,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아니? 근거 어딨어? 요건과 효과 모두 재량이 들어갈 수 있고 재량이 들어가는 게 아까 뭐랬어? 일의적이지 않은 거라고 했고 일의적이지 않은 게 불확정 개념이네? 그럼 사용될 수 있는 거 맞잖아. 1번에서 벌써 하나 나왔어. 좋아. 1번 지워.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나온 그대로잖아. 재량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썼지? 2번도 오케이. 지워줘. 3번 왔어. 좋아. 막 1번에서 많이 지워주고 있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네. 지금 여기서도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고 있는 거였잖아. 오케이? 이게 A 하는 케이스인지 B 하는 케이스인지 혹은 규명할 수 없는 C 하는 케이스인지 그거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3번도 지워지네. 4번 불확정 개념에 사용된 행정법령? 잠깐만, 행정법령이라는 단어 난 본 적도 없지. 그럼 이거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두고 가세요. 아니 난 모르겠어요. 두고 가.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규율하는 법령과 뭐야? 여기도 행정과 법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네. 맞지? 그런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딱 주어졌다. 봐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무슨 케이스라고? 민법의 케이스. 근데 지금 선택지를 4번, 5번 와봤더니 뭐로 나와 있어? 행정. 맞아? 행정법이야 이거는. 다른 영역이지. 그리고 두 개의 케이스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됐어? 오케이. 또 정확하게는 5번 선택지의 그 뒷부분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거 뭐의 계약? 민법이잖아. 민법이 개인 간의 계약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도 사용되는 거 불확정 개념 사용하는 거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1문단 읽었고요. 일단은 1, 2, 3번을 지운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2문단 가보자. 근데 나 너무 더워. 니들 안 더워? 나 죽을 것 같아. 꺼도 돼? 살려줘. 잠깐만. 딱 가져올게. 재워버릴 생각인 거야? 왜 이렇게 덥고? 지금 등짝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가보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러고 있지? 계약의 위반이 발생하면이라고 돼 있어. 지금 지문에서 분명히 법령의 조문들은 요건과 효과라고 말을 했었고 이 발생하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뭐인 거야? 요건인 거지. 그럼 여기에 연결되는 효과도 그 뒤에서 설명이 될 거야. 계약이 위반되었어. 하자는 대로 안 했어. 아까 얘기했던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자, 채권자는 누구?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 말하는 건 알고 있지? 채권자, 채무자 정도의 개념 구분은 되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다음 요건으로 연결돼.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뭐가 될 수 있다?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끊고 손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됐지?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첫 번째, 손해액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됐어?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거 중요한 구절이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해. 왜지? 어떤 단어를 만났거든. 이거 어디서 확인했었죠? 12번 문제, 그치? 증명했을 때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적용해야 되는 선택지겠구나. 연결 반드시 해야 돼. 알겠지? 자, 다시 돌아가 볼게. 그래서 그러나 좋아. 뭔가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는 건 이 두 개를 구분하라는 얘기일 거야.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다시 두 번째 케이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뭐가 되는 거야?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한 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개의 대립되는 짝이 보이시죠? 맞니? 그럼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 경우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핵심은 뭐냐면 손해배상액이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즉 계약 사항 안에 손해배상액도 정해져 있다면 그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당신이 이 행사를 못 뛰게 될 경우 2배를 물어준다 라고 하는 항목이 써져 있어.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잖아. 그치? 그러면 그대로 받겠지. 근데 난 당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했는데 안 해줬어. 그러면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순 없지. 오케이, 이것만 상식적인 거니까 짚고 넘어갈게. 한편, 잠깐만, 끝난 게 아니라고? 한편 또 다른 케이스가 있나봐. 위약금이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자 이번에는 위약금이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자 또 이번에도 증명되면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때 결부된 녀석은 새로운 개념, 아까 우리 확인했던 그거 뭐지? 위약버림이 확인된 거야. 맞어? 오케이. 이때 요럴 때도 위약금이고 이것도 위약금이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러면 위약버림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약벌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가 없어. 자, 중요한 거야. 빨간색으로 써야지. 달리만 쓸게. 감액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 되는 문장이 아니었구나. 쫙 나오죠. 뭐죠? 그래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어디서? 법원에서요. 손해배상을 해줄 때, 야, 그건 좀 너무한 금액이잖아. 깎어.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위약버림이 증명되면, 오케이? 왜냐면 개인 간의 서류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서로 동의해서 도장도 찍었고. 그렇게 되면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문 속에서 차이점 계속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없다. 그럼 이 짝도 분명히 선택지에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자, 또 하나 더 있어. 네 번째야.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그럼 이것도 증명하면도 파란펜 손으로 하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마지막,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어. 상금 도에다 강조해 볼게. 도 받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경우의 수가 다양한 거네. 그치? 맞아? 첫 번째, 손해액수를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받는 게 일반적일 수 있지만 거기서 너 손해배상은 이렇게 하도록 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증명될 수 있고 그 정해져 있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법원이 끼어들어서 그건 너무했어 하고 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솔직히 그리고 까놓고 말할게.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이 아직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도대체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는 거지 싶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여러분은 이거를 Z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냥 Z라고 번역하자고.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Z라는 경우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위약벌만큼 배상받을 수 있는데 감액할 수는 없고 하나 더 그 상태에서 그 손해 액수까지 증명을 한 번 더 해내면 뭐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을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문단 내용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내용의 문단을 가지고 10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시간 관계상. 자,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3문단 넘어간다. 3문단 봤더니 이 불합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봐봐.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파란펜도 그러면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거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야 될 순간이 왔네. 우리가 지금까지 1문단의 후반부와 2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은 민법에서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불합정 개념의 사례야. 맞지? 근데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행정법에서도. 가볼게요.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구율하는 거야. 그 정의 넘어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오케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선생님이 이걸 굳이 왜 쓰고 있는 걸까? 요건행위니까. 충족되면이라며. A하면 B한다의 구조라며.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오케이? 그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거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속행위라고 부른대. 맞아? 도로에 1cm 이상의 눈이 쌓인 경우 제설차를 출동시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으면 눈 1cm 이상 왔네?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제설차 출동시켜야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자, 계속 이제 반면 차이점. 오케이, 또 나왔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같은 조건 대신 잠깐만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대신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를 부여라고 바꿀게요. 부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재량행위라고 불러. 오케이? 민원인은 최대한 공무원은 최대한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 근데 어떤 나쁜 놈이 와서 막 욕하고 막 칼로 막 무기로 위협하고 막 그런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제압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법령의 요건에서는 분명히 친절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재량껏 그래 이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건 뭐라고 부른다? 재량행위라고 부르자는 거야. 차이점 요소 확인되죠? 차이점 요소는 해야 하는 것인가 재량껏 해도 되는 것인가. 됐고 법령에서 불합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야. 오케이? 불합정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재량부여가 된 이 재량행위라는 거지. 당연한 사실이니까 확인되시죠?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대개 잠깐만 이거 지우자. 야. 대개 재량행위.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문단으로 마무리합시다. 행정청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그치? 이때 행정청에서는 이 재량이라는 것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을 뭐라고 부른다? 이퀄 재량 준칙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법령 위반은 아니야. 맞아? 이거는 참고로 재량이니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야. 왜냐면
이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위반이었겠지.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니까. 근데 재량은 그렇지 않아. 다만 특정 요건하에서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이유는, 자, 또 봐. 다만 행정관행이 생긴 경우, 또 마지막까지 또 요건절 나오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칙은 없는데 그런 걸 다 받아줬었어. 그러면 관행이 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그렇게 관행이 됐을 때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평등의 원칙에 적용된다. 예전에 A 했더니 B라는 결과가 나와.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A 같은 행동들을 했을 때 다 B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와서 A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B를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자, 지문 안에 은근 공차항이 되게 많지. 그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적용만 시키면 되는 지문이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자, 아까 일단 10번 문제 4, 5번 두고 왔었잖아. 그치? 확인하러 갑시다.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요? 잠깐만. 행정법령에 근거했다는 얘기가 이제 3분나 4문단에서 나왔다고 하긴 했었지. 그러면 재량행위인 경우보다는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아니지. 아까 뭐라고 했어? 되게 재량이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답이 너무 쉽게 잡히네요. 됐죠? 4번 오케이. 참고로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 쪽에서도 민법 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걸 뽑아내라는 선택지였겠지. 문제없죠? 넘어갑니다. 자, 진짜 게임은 그 다음 문제. 자, 가볼게요. 기억을 이해해보래. 자, 기억이 아까 이 재량준칙이었죠. 재량준칙을 이해해봅시다. 한번 가보자. 1번.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부터 연결해보자. 맞니? 아까 말했지? 재량은 준칙은 법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리저기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대. 지금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문장을 대치시켜놨구나. 너무 뻔해서 좀 꽈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 근데 다른 말로 바꿔놨구나라고 판단되시죠? 이리저기지 않은 게 뭐야? 이리적인 게 뭐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리적이지 않은 게 명확히 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게 뭐더라? 이리적인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라서 이리적이야. 그 말이잖아. 쉽게 1번 확인되지? 좋아, 넘어가.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재량행위잖아. 이거 쉽잖아, 이 정도는. 좋아.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됩니다. 반복된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이 3번 선택지 때문에 흔들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 보거든. 자, 봐봐봐. 반복되어서, 그치?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반복이라는 단어를 우린 봤지? 그리고 반복되면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봤었으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푼 친구들은 3번에 낚였을 거야. 근데 이 문장 잘 봐.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이 맞기는 한지.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하는 거야? 재량준칙이 반복돼서 정해지는 거야, 그게? 아니죠. 반복돼서 적용되는 내용은 재량준칙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행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였잖아. 영 엉뚱한 조합을 해놨잖아. 우리가 3번 선택지에서 느껴야 되는 중요한 감각은 지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섞어찌개, 부대찌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너희들 앞에 딱 내놓으면 와, 이것도 맛있겠는데 하고 먹어버린다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자, 3번 아닙니다. 4번.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블라블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었지. 이것도 말도 안 돼. 재량준칙이 정해진 다음에 재량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량준칙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쵸? 이건 너무 쉽고. 5번 볼게요.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다시 한번. 특정 요건에 적용된 선례가 없는 케이스야.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를 봤었지. 우리는 행정관이 원래 관행이 생긴 경우라면 평등 원칙에 의해서 재량준칙에 적용을 받지만 지금 여기서는 재량준칙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반드시 따라야 하면 그건 기속행위이고 아마 법령일 거야. 맞지? 근데 지문 속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녀석은 법령이 맞다 아니다. 법령이 아니다. 법 위반한 게 아니다 라고 했었잖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잖아. 그치? 요 디테일한 여기서 법령이니까 재량을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되고 있다면 그때는 일관성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맞잖아.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 맞는 얘기 맞지? 됐습니까? 선례가 반복될 때만 따르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번 선택지 답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12번째 문제. 천천히라기보다는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래.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느낌 있는 사람들은 다 벌써 확인했을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어디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야 돼? 여기네. 왜냐? 이거 한 문제 나왔잖아. 그치? 첫 번째에서 화제 제기를 했다면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뭐. 그치?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갑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물건을 팔기로 해놓고 안 판 거지? 나 이거 갖고 싶었는 걸로 바꿨어. 그래서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대. 원래 이걸 사서 뭐 다른 식으로 활용하거나 그렇지?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한테 판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상황에 적용해보기만 하면 될 거거든? 자, 하나씩 케이스를 정리해볼게. 먼저 가의 케이스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던 케이스가 있고 나와 다는 둘 다 위약금 100을 약정한 거야. 자, 여기다 써볼게. 요걸 여기다 쓰자. 자, 가는 위약금이 없는 상태고 나랑 다는 둘 다 위약금이 100으로 있는 상태야. 그럼 일단 가와 나다 사이의 차이점이 일단 증명돼야 될 텐데 참고로 이때 이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금액을 말하는 거지?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약금 100을 약정했어. 위약금이 100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번역해야지. 이 위약금은 뭐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이 지문 속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지. 맞니? 왜냐? 이거 약속을 못 지키면 이걸 배상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맞지. 됐지? 계속. 자,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 나와 다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또 있어. 나의 경우에는 위약금 100은 약정은 했지만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했어. 이때 나는 성격의 증명이 안 됐고요. 이쪽은 반대로 성격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격이 증명된다라는 얘기는 뭘 적용하라는 얘기는 요거겠네. 위약벌이겠네. 이랬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단은요, 얘들아,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를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지. 스타트 지점이 뭐였어?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못 받는다. 그러므로 가 1번 오케이. 아니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라는 게 잘못된 거지. 반드시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됐니? 1번 땡. 2번부터 보자.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참고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자꾸 100 거리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을의 피해액이 뭐냐는 거야. 을의 피해액이 80이야. 이 숫자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숫자를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닐 거거든. 자, 계속 다시 80임이 증명됐어. 그러면 봐봐. 증명이 된 경우야. 됐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랬을 때 위약금의 성격이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100을 지급하는 거 맞니? 맞죠? 왜냐면 위약금을 100만큼 내기로 했었으니까. 됐어? 대신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적용되는 거네. 됐죠? 3번 가볼게. 이번엔 나에서 증명이 안 된 경우야.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증명이 안 됐어. 그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일단 똑같이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지? 왜냐? 계약서 상에 이미 위약금, 즉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100까지 맞는데 문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을까요? 이건 너무 쉽네. 아까 말했잖아. 이 케이스는 무조건 감액이 가능한 거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3번도 잠깐만. 내가 지금 2번을 설명해놓고 맞다는 얘기를 안 했네. 그치? 아무튼 그래서 다시 2번이 맞는 얘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감액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틀렸다. 잡아주시면 돼. 즉 2번, 3번의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요거 두 개의 대비관계인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대비관계를 적용해서 손해액수를 증명해야만 받는 건데 손해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대로 받는 거고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때는 받을 수는 있으나 감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지문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 됐죠? 4, 5번 마무리합니다. 다해서 의뢰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야. 자, 손해액이 확인됐어. 그러면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된대. 이건 맞니? 잘 생각해봐. 180을 지급해야 되는 건 맞아?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잘 봐. 손해가 증명됐다니까? 지금 참고로 케이스가 다 케이스야. 위약벌이 증명됐다니까 얘들아. 위약벌임이 증명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이미.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위약벌만큼 배상을 무조건 받고 플러스 손해배상금도 받고 근데 손해배상액은 얼마지? 100만원 그리고 위약금은 80만원 합해서 얼마? 180 되지. 근데 4번 선택지가 왜 틀린 건데 180 맞는데 왜 틀렸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적인 케이스는 없는 거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마지막 5번도 마찬가지일걸. 자, 이번에는 의뢰 손해가 증명되지 못한 경우야. 그렇게 되면 자, 생각해봐. 손해가 증명되지 못했다면 얼마만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8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내 피해액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80만 원 손해봤다는 얘기를 증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얼마밖에 못 받아? 100밖에 못 받지. 일단 80을 지급한데 뭐부터 틀렸지. 됐지? 100밖에 못 받고 그 상태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이 주는 교훈.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땐 조심해야 된다. 잘 보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복잡해 이게 생각보다. 항상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 지문 세트를 통해서 확인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다 경우의 수 얘기였잖아. 그치? 경우에 대해서 B 한다면 C하고 D 한다면 E 하는데 이때 B, D와 달리 FG가 또 있고 FG면 BD랑 이런 차이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막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지문을 분석하면서 아주 간명하게 화살표 대립관계 2개 혹은 좀 더 오버해서 4개 정도까지만 활용하면 충분히 이 글의 구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렇게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서 지문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도 어쨌든 수능 문제니까 점검해 볼게. 자, 이 문제는 맞다, 들다, 봤다와 같이 서술어 문제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술어 문제는 선생님 표현으로는 뭐 데리고 다니는 아이를 점검해달라고 했었잖아. 데리고 다니는다 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이죠? 필수 구성 성분, 필수 성분 요소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맞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장이 뭐였냐면 어떤 의미가 어떤 상황에 맞는 거잖아. 근데 자료가 맞는 거니까 상관없는 얘기지? 땡. 두 번째, 지문에서의 내용은 어떤 조문을 예로 들다야. 예시로 들다인데 이거를 적금을 드는 건 어떤 걸 가입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단어죠. 3번, 주목을 받다. 이제 원문에는 위약금을 구제받는다라고 돼 있어. 구제를 받는 건데 그걸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했으면 이 시대에 이 받다도 전혀 다른 의미의 쓰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 번째, 내용을 골랐다라고 하는 걸 땅을 골랐다고 말하면 역시 또 당연히 전혀 다른 뜻이 돼.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일관되게 그냥 아예 다른 뜻으로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만한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 마지막 5번, 지키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의 지키다 라고 하는 개념이니 여기서도 약속을 지키다 준수하는 개념 맞지? 그러면 5번 오케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독서 지문 하나 또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지문이 순서대로 오답률 순위 9위, 4위, 7위, 1위에 해당하는 베스트 10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는 어마무시한 세트.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지문을 골 때려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면 어느 시점에서 버려야 되는가도 솔직히 고민은 빨리 해내야 되는 그런 지문이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지금 당장 하면 니들 또 힘드니까 뒤에 문학 한번 갔다 와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점검하도록 할게요. 좀 쉬어갑시다. 네.
또 됐고.